예, 먼저 이 클래스의 이제 목적과 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업무 시에 저희 마이크로칩의 RN4870이라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향은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BLE 프로토콜이나 기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BLE 모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내용을 실습해 보는 순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과정으로 하시면 되는지를 녹화한 영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전달해 드린 그 강의 자료에 링크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클래스를 위한 준비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RN4870 픽테일 보드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UART 콘솔로 연결이 가능한 터미널 프로그램. 그래서 보통 좀 유명한 것들 많이 있죠. 테라텀이라든지 푸티나 엑스쉘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종류는 상관은 없고요. 터미널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N4870과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는 저희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줄여서 MBD라고도 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일 진행될 이 수업의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LE 통신의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RS4870의 스펙이나 어떤 기능들 그리고 이론적인 스루풋과 실제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RN48XX 패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ASCII 커맨드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커맨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스트 디벨롭먼트나 앱 디벨롭먼트나 하드웨어 구성할 때 뭐 고려해야 될 부분 참고하실 만한 그런 자료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페어링이나 커넥션하는 과정 그리고 또 보안 옵션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동작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진행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내용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LE 통신이 속하는 범주인데요. 먼저 이제 수많은 어떤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속하는 그런 범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BLE는 근거리에 속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블루투스 클래식은 안테나가 클래스 1인 경우에 100m까지 그리고 클래스 2인 경우에는 10m까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BLE의 경우에는 클래스 구분 없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RN4870 모듈 간의 실제 통신 가능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 봤더니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 조건이긴 하지만 40m 약 40m에서 40m 조금 이상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스펙상에 이제 명시된 그런 비트레이트나 뭐 디스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뭐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스루풋은 요거보다는 당연히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은 뒤에서 또 조금 더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BLE를 얘기를 할 때 연결된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기능을 기준으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역할을 보시면 센트럴, 페리퍼럴, 브로드캐스터, 옵저버 이런 식으로 나눠 놨는데 당연히 이제 센트럴과 페리퍼럴이 하나의 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가 하나의 쌍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센서로부터 모듈이 값을 읽고 스마트폰으로 이 값을 전달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스마트폰의 요청에 의해서 연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센트럴이 되는 거고요. 즉 마스터라고 할 수 있죠. 센트럴이 되는 거고 마스터의 요청에 의해서 동작하는 이 4870 모듈은 페리퍼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된 후에는 이 4870 모듈이 스마트폰에게 센서의 값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서버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요청한 이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를 설명을 해 드리면, 요 둘 간의 관계는 이제 단방향성을 갖는 통신이고요. 연결을 맺지 않는 그런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연결이 없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블루투스 연결할 때 페어링을 하고 커넥션을 맺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뜻이고요. 브로드캐스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포함된 애드버타이징 패킷을 계속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옵저버는 브로드캐스터가 보내는 이 데이터를 계속 스캔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뭐 브로드캐스터의 예를 들면은 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신호소 정도로 보통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뭐 잘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비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콘을 사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예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매장을 주로 이용을 하는지, 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제 큰 쇼핑몰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마케팅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애드버타이징을 보낸다,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의 단말기는 이것을 계속해서 스캐닝을 하면서 받는 입장, 즉 옵저버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예를 들면 헬스케어 제품이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뭐 블루투스 스피커 등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에다가 BLE를 추가를 함으로써 어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랑도 연동을 하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이 BLE의 경우에는 개발이나 사용이 편리합니다. 기존의 블루투스 클래식의 경우에는 뭐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SPP, 애플에 연동하는, 그러니까 아이폰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MFI라고 하는데, 그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을 했거든요. Made for iPad이라는, 줄여서 MFI라고 하는데, 요 인증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이제 BLE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BLE에는 이제 참고로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GATT 프로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요거를 이제 또 사용을 해 보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BLE의 패킷 포맷인데요. BLE 4.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요 페이로드 부분이 20 바이트에서 최대 255 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요거를 가리켜서 DLE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랭스 익스텐션. 그래서 최대 255 바이트까지 확장된 형태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패킷의 맨 앞에 위치한 프리앰블, 요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프리앰블 같은 경우는 이 리시버에서, 즉 받는 쪽에서 이 보내는 쪽과의 비트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요게 한 바이트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냐면, 요 다음에 이어서 오는 액세스 어드레스의 LSB가 1인 경우에는 요 값이 01010101로 고정이 되고요. 만약에 요 LSB가 0인 경우면 10101010으로 설정이 되도록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애드버타이징 패킷의 경우에는 요 액세스 어드레스가 이제 고정값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애드버타이징 패킷의 경우에만 8 에코 89 B 에코 D6 이렇게 이제 정해진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패킷인 경우에는 요게 액세스 어드레스가 두 디바이스 간의 링크 때마다 달라지는 랜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랜덤이긴 한데 완전 랜덤은 아니고 뭐 약간의 규칙은 있어요. 하나의 비트가 6번 이상 연속되면 안 되든지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한데 아무튼 랜덤한 값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액세스 어드레스, 방금 보신 액세스 어드레스가 맥 어드레스가 아니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근데 링크 레이어에서 뭐 알아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죠. PDU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요 PDU 같은 경우도 애드버타이즈 PDU와 그다음에 데이터 PDU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버타이징 PDU는 BLE로 연결을 맺기 전에 디바이스 자신의 정보,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한지 뭐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전송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연결이 맺어진 이후에 주고받는 데이터, 보내기 위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그냥 이제 추가적인 저희 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랭스 익스텐션이 지원이 된다라는 점 유저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BLE 스캐닝과 애드버타이징이 이루어지는 어떤 어 원리,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BLE 연결하고 이제 애드버타이징은 BLE 프로토콜 스택 중에 하나인 이제 GA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너릭 액세스 프로파일, 이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요 GAP 페리퍼럴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서 GAP 센트럴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 바로 애드버타이징입니다. 이 애드버타이징이 일어날 때에 어디를 스캔을 해야 되냐, 스캔하는 입장에서 어떤 채널을 뭐 스캔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요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블루투스 클래식을 기준으로 하면 블루투스 클래식은 총 79개의 채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BLE 같은 경우는 전체 40개 채널 중에서 보이시는 37, 38, 39번 요렇게 3 개의 채널만 애드버타이징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40개 중에서 단 3 개만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드버타이징이 되고 있으면 이 센트럴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이런 식으로 스캔을 일정 시간 동안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스캔을 하는 동안에 연결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드버타이징으로 사용되는 3 개의 채널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요 파란색이 37번, 그러니까 37번을 스캔을 먼저 하고 그다음 또 38번을 스캔하고 39번을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가지면서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페리퍼럴은 20 밀리세컨드의 주기로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있죠. 여기 한 주기가 20 밀리세컨드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즉 스캐너는 50 밀리세컨드의 인터벌 가지고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가 0 이었으니까 이 다음번 스캔한 게 50 밀리세컨드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스캔할 때는 25 밀리세컨드씩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페리퍼럴 같은 경우는 짧은 순간에 애드버타이징을 그냥 하고 이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짧게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말지만 센트럴 같은 경우는 스캐닝을 좀 더 길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이 페리퍼럴보다는 쪼끔 더 많은 양의 전류를 소모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드버타이징과 스캐닝을 이루게 되면은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동작이 바로 커넥션인데요. 이 커넥션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요 커넥션 인터벌 동안에 데이터를 서로 RX, TX 또 여기 TX, RX 서로 주고받고요.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서도 커넥션 인터벌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라디오 아이들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넥션 인터벌이라는 요 시간이 짧을수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그만큼 짧아지고요. 이 하나의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라디오 아이들 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류 소모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의 송수신 양,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그 빠르게 보내고 받는 양과 전류 소모 양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절충해서 설계를 하시거나 그거에 맞게 또 최적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워치 간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시퀀셜하게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스마트워치가 먼저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를 만약에 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스캐닝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스캐닝을 시작을 하고 이 스마트워치가 보낸 애드버타이징 패킷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스마트폰은 스캔 리퀘스트라는 것을 워치한테 보내고 스마트워치는 이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서 페어링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페어링 컴플리트가 됐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은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커넥션 리퀘스트라는 거를 보내게 됩니다.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것에 대해서 에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되고 서로 동기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컴플리트 이 시점에서 서로 동기화와 연결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예, 스마트폰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GAP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냥 옵저버의 어떤 롤이었는데 커넥션이 맺어지고 나서는 센트럴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터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연결이 맺어지고 나면 페리퍼럴로 어 역할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뭐 워치와 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터가 페리퍼럴이 되고 뭐 옵저버가 센트럴이 되고 이게 연결을 맺는 블루투스 연결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